자, 제가 방금 전에 전체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얘기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전체적 사고는 전체적인 맥락을 중요시한다는 거고, 분석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이런 거 기억나세요? 종속, 과목, 강문계. 그래서 이제 식물, 동물 우리가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 있잖아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이런 것들 많이 따지죠. 논리적 관계. 수학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계. 분석적이라는 건 체계.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해서 우리가 식물, 무슨 원숭이과 무슨 속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까먹어서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런 어떤 계통 같은 거 체계를 우리가 많이 따지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 홀리스틱 띵킹을 하니까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간 어떤 예절 중시하는 규범 같은 게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춘추 전국시대에 가보면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유교를 보시면 어때요? 예의나 사람들 간의 어떤 도리인 이런 것들 상당히 중시하죠. 서양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시되냐면 분석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가 중요시해지고. 자, 계속 한번 봅시다. 그래서 리차드 니즈벳은 실험을 했는데 스크린에 그림을 그려놓고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위에 개구리밥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바위도 있고, 여기 수초도 있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조개도 있고, 뭐 불가사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한 20초 정도 보여주고 샘플을 이렇게 동서양 학생들로 나눠본 거야. 이 동양 애들은 뭐냐면 한국계나 중국계나 일본계 미국인들, 베트남계 미국인들 해놓고, 서양 애들은 유럽 계통의 애들 있잖아요. 앵글로 섹슨 애들, 하얀 애들, 백인들.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한 20초 정도 보여주고 나중에 그림 본 거를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양 쪽 학생들, 동양계 미국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얘기해요. 물고기가 있는데요. 물고기가 지나가고요. 여기 개구리밥도 있고요. 수초도 있고요. 불가사리도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서양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만.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사고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얘네들은 분석적인 사고를 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물고기 외에 중심이 되는 포칼 오브젝트 외에는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해되셨어요? 하나만 더 해보자. 원숭이하고 바나나하고 아기가 있는데 요거를 관련성 있는 끼리 묶어보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해볼게요.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기하고 원숭이를 묶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답이 맞냐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으니까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어요. 관계 중심적으로 본다고. 전체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기하고 원숭이를 묶어요. 원숭이하고 아기는 동물이고 바나나는 식물이다. 정답은 없죠. 얘네들은 더 우리보다 일반적으로 더 분석적이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응. 그래서 니즈벳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사고 차이 때문에 동서양 문화가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사고 차이는 어디에서 우리가 발생되느냐. 앞에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렸지만 생활 방식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다.
이게 정리를 해보면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양을 제가 이제 한중일 베트남까지로 이제 국한시킨 거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정착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농경 생활을 해. 그러면 같이 모여야 돼. 그럼 협업하죠. 그러면은 눈치 봐야지. 그리고 조화가 중시되지. 그러니까 규범이 발달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그죠? 서양은 어때요? 서양은 이동생활이란 말이에요. 서양 쪽이, 서양 사람들이 농사짓지는 동양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이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물물교환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의견이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리스에서 발달한 학문 보면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 잘하는 거, 그죠? 웅변 이런 거 중시되잖아요. 자기 의견이 중시되고 그러면서 개인주의로 가는 거지. 개인 중시. 신체도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다리가 길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많이 이동해서, 동양 사람들은 정착하니까 다리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덜 길죠. 그리고 뭐가 발달했어요 대신? 이 동양 사람들은 손이 더 발달해서, 지금 뭐 서양 사람들도 젓가락질 잘하지만 이 한중일은 젓가락질도 자유자재로 하죠. 서양 사람들 서툴잖아요. 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 어때요? 손으로 하는 스포츠 상당히 잘해요. 응? 특히 여자들 골프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그럼 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왜 한국 사람들 농구는 왜 못하냐고. 아니, 농구는 손으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지. 응?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슛을 잘 쏴도 제가 건장한 20대 청년들하고 농구하면 어떻게 돼요? 키 한 180, 190 정도 된 학생들하고 제가 농구를 하면 제가 밀려 튀겨나가죠. 농구는 파워죠. 손을 사용하지만. 이해되셨어요? 뭐 스포츠 얘기하고 보니까 축구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활 방식이 어때요? 사고 차이도 변화를 시킨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니즈벳 결과를 이용하면 사고 차이가 일어나고, 사고 차이가 문화 차이로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뭐 문화 인류학 이런 거겠지.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릴 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문화에 대한 얘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그래서 지금 문화 때문에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일반학 경우 설명하다가 사회문화적 요소, 그 중에서 문화 얘기하다가 홀, 홉스테드, 니즈베까지 등장한 거예요. 자, 8페이지 한번 보자. 8페이지에는 우리 과업환경에 대한 얘기 있네요. 과업환경의 4가지 요소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소비자, 컨슈머. 소비자 같은 경우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근데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서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생산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프로수머라는 말을 쓰는데요. 프로수머는 생산자하고 컨슈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자제품을 예를 들어보면 가전제품, 소비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기호가 반영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풍 에어컨 같은 경우도 소비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 같은 경우 에어컨 찬바람이 계속 나오면 춥잖아요. 근데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에어컨 바람이 쌩쌩 나오지 않아도 시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무풍 에어컨 나온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상황들을 너무 춥잖아요. 또 에어컨 오래 틀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무풍 에어컨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스모라는 거는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나 성향이 반영돼서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죠. 서비스업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의 특색은 다 다르다. 그죠? 소비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업 환경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많이들 질문한 건데 이제 구매자 이것도 써볼게요. 영어로 컨슈머도 다시 그 다음에 공급자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경쟁자. 자, 한번 봅시다. 요거 설명하는 거 기억나세요? 요거 많이들 물어보는데 요 공급자하고 구매자는 B2B 거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현대자동차, 여기가 이제 부품. 그러면 부품 회사 업체가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서플라이어가 되겠지. 여기는 바이어. 또 왜 여기 서플라이어라고 해놓고 B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사업 주체 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사업 주체 간. 그래서 공급자와 구매자 관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구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는 소비자들도 구매하지 않느냐. 소비자들 생각했을 때는 여기 최종인 소비자라는 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2B2 관계에다가 C를 하나를 더 붙이면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소비자야. 그래서 부품을 공급받아서 다시 얘기하면 구매해서 현대차가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요게 바로 B2C지. 요 소비자. 최종적으로 사는 사람. 구매를 최종적으로 하는 사람. 더 헷갈리나? 그래서 우리말로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소비자도 구매하는 사람인데 구매자가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바이어는 비즈니스 주체 간 거래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또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협상력이다. 협상력. 바기닝 파워라고 그래요. 협상력은 누가 좋냐면 숫자가 더 적은 쪽이 유리해요. 자, 현대자동차하고 부품,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같은 회사니까 부품 회사들은 상당히 많겠죠. 자동차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는 얘네 두 개잖아요, 그죠? 현대하고 기아 같은 경우.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동차 완성업체의 수는 적고 부품업체 수는 많으니까 협상력 혹은 흥정력이라고 해도 좋아요. 흥정력, 흥정력이 더 재밌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흥정하는 힘. 이게 소수인 경우가 더 강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부품업체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현대기아가 거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두 회사에 납품을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볼트 하나 가격을 협상을 하는데 이쪽에서 현대기아차한테 예를 들면 볼트 하나에 100원을 제시했어. 근데 얘네들이 너무 비싸다고 우리 이거 너무 싸다고 200원 해달라고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볼트 업체하고 우리 계약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협상력이 더 세다고요. 그러니까 구매자하고 공급자와의 협상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협상력은 숫자가 적은 쪽. 이를테면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점화되고 있는 상황일수록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품업체들은 다른 쪽에 납품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공급자 구매자 관계를 공급자를 라면 회사라고 생각하고 구매자를 뭐 마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라면 같은 경우 물론 농심라면 특히 뭐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지만 예를 들면 뭐 우원라면, 뭐 원우라면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우원라면, 원우라면 이런 라면들은 마트에 물건 공급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이 마트 쪽에서 우원라면, 원우라면 갖다 놔도 사 먹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원하고 원우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네들이 만두를 제조업체 입장에서 직접 팔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라면 갖고 와서 우원라면 사주세요, 원우라면 사주세요. 그 사람들 저 뭐야? 불량식품 아니야? 처음 들어보는 건데 구입 안 하죠. 그러니까 협상력이 누가 있어? 구매자가. 마트가 더 소수예요. 이해되셨어요? 공급자와 구매자 간 관계를 잘 생각해보자. 바게닝 파워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자. 경쟁자가 특정 산업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혹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LG전자와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완전히 뗐죠. 그죠? 스마트폰 사업에서. LG 같은 경우 그 전에 초콜릿폰 같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제품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안타까워요. 스마트폰으로 전환을 빨리 못해서 그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LG전자 입장에서는 나왔죠. 그래서 경쟁에서 밀린 거야 LG가. 삼성은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그죠? 휴대폰 부분에서는. 근데 또 이제 LG 같은 경우 또 뭐 건조기라든가 에어컨, 그 다음에 무선 청소기, 그 다음에 뭐 스타일러 이런 제품, 의류 건조기, 의류 건조기가 아니구나, 의류 세탁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쟁자끼리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은 동일 산업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도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전자장비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경쟁자를 갖다가 자동차 산업들끼리 비교를 해봐야 되나 이런 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A 자동차 그러면 LG전자나 LG 지금 이제 LG 배터리, LG화학, 구 LG화학 같은 경우 배터리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동차끼리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그죠? 자동차 산업인데 여기 LG 배터리, 화학 쪽, 그 다음에 뭐 전자 쪽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하만카돈이라는 오디오 회사 인수했잖아요. 하만카돈 자동차에 스피커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자동차 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경쟁자를 봤을 때 동일 산업 내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내용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9페이지 내용은 그 뭐 환경의 복잡성이냐 동태성이냐 이런 건데 요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굳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복잡성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는 고려해야 되는 환경 요인의 수다. 그리고 동태성이라는 거는 변화 속도. 변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환경 요소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건 아니에요. 자, 오히려 중요한 거는 10페이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 10페이지 내용이. 10페이지 내용 보시면은 자, 지금 환경이 갖고 있는 속성, 다시 얘기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 uncertainty가 존재한다,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 기업 입장에서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얘기가 등장하네요. 소유권 관계의 설정.
소유권 관계의 설정은 뭐냐면 기업 간의 소유 관계를 통하여 거래 관계를 협조적인 방식으로 전개한다. 우리 순환출자라는 거 배웠죠, 그죠? 순환출자를 통해 가지고 큰 규모의 기업들은 계열사 간의 어떤 지배 구조를 서로 맞물리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죠, 그죠? 실제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 뭐 삼성, 에버랜드, 삼성생명 이런 지분이 서로 물리고 있어요. 그죠? 거래관계를 협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호 출자는 불가능하죠. 두 번째로 환경과의 상호 연계. 코옵테이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옵테이션의 뜻이 포섭, 포용 이런 뜻이 있거든요. 조직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조직의 일부로 흡수, 포섭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뭐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환경단체에서 간사야. A라는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자꾸 환경 위협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문사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A사의 기업 활동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줘서 궁극적으로는 뭐가 파괴되고 이런 글을 써요. 그러면 A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이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죠? 그래서 달래보기도 해요. 그런 거 좀 쓰지 마세요. 우리 정당하게 지금 법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환경 오염된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될 수 없어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우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이제 시도도 해보겠죠. 뭐 뇌물도 주려고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자기네 회사의 임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당신 1년 연봉 5억 보장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주겠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설득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요게 바로 환경과의 상호연계 코옵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좀 불법적인 냄새가 좀 나죠. 그 다음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세 번째, 계약하고 합작 투자라는 게 있어요. 계약부터 한번 보자.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라이센싱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센싱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월트 디즈니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상표에 대한 소유권 뭐가 있냐면 우리 도널드 덕 있죠. 도널드 덕, 뭐 미키 마우스. 근데 우리 유니클로 같은 티셔츠 보면은 요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 그림 그려져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요 미키 마우스는 월트 디즈니 상표잖아요. 근데 이거 옷에다가 부착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서 사용료 내야지. 이게 바로 라이센싱. 그러니까 상표로 등록된 상표 재산권을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불하는 거야. 그죠? 그냥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표권을 갖다가 주는 사람을 우리가 라이센서, 그 다음에 상표권을 갖다가 쓰는 사람을 라이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이센서, 라이센시.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프랜차이징이 있네. 프랜차이징은 뭐냐면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원스 닭도리다. 우원스 닭도리가 프랜차이징 됐다라는 건 뭐냐면 우원스 닭도리 본사가 있고 프랜차이징의 가맹점들이 있어요. 가맹점들. 그럼 예를 들면 우원스 닭도리가 너무 잘 되니까 나 우원스 닭도리 차리고 싶어. 그러면 본사에서 새로운 지점 하나 만들어주고 새로운
예를 들면 우원수 닭도리 여기 이제 본점 있어. 본사 직영이에요. 여기 예를 들면은 뭐 종로점이라고 해봐. 그러면 우원수 닭도리 본점하고 똑같은 간판 쓰고 그 다음에 닭도리탕 만들 때 레시피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전수해 줄 수도 있고 반제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프랜차이저도 마찬가지예요. 프랜차이징도 마찬가지야. 프랜차이저가 있고 프랜차이지가 있어서 이런 상표라든가 뭐 음식 같은 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쓰게끔 주고 로열티 받는 거예요. 요게 계약이야, 계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라이센싱하고 프랜차이징 두 개가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작 투자는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는 2개 이상의 기업이 어떤 시설물이나 생산 지역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야. 다시요. 2개 이상의 기업 혹은 정부 기관이 노하우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 북경 현대 기차라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현지 법인 만든 경우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북경 현대 기차. 이 기차가 중국에서 자동차잖아요. 베이징 현대 모터스 컴퍼니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죠. BHMC라고 베이징 현대 모터 컴퍼니.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엘리베이터 중에 오티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LG 산전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합작 기업을 만들었다가 합작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오티스 코리아 엘리베이터로 독립해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비라는 게 있는데 로비는 기업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 및 정치 계획의 인사들에게 사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다. 조금 이제 불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무기 수입할 때 로비 활동하는 경우도 있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정관계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죠. 청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불확실성의 대응 방안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정리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7, 8장 공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이번 주 수업 마치겠습니다.